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성인 선수를 위한 스포츠 인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제목은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공간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또 나에 대한 존엄함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성인 선수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살짝 잠들어 있던 인권 감성을 한번 깨워보고요. 그리고 그 감성을 기본으로 해서 스포츠 공간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나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전부터 다양한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권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2022년도에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스포츠 선수와 그리고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저희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권 감수성을 한번 깨워볼 텐데요. 그 깨우는 이야기의 시작을 앞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의 말풍선 안에 어떤 문장들이 채워질지 상상하신다고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문장이 계실까요? 네, 저는 아마도 한쪽 분은 막대기가 3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반대편에 계신 분은 막대기가 4개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막대기가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보는 위치에서만 이게 정답이야 라고 외친다고 하면은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의 말걸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지, 혹은 인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함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작이 인권 감성을 깨우는 시작일 수 있겠고요. 지금의 당연함과 물론이 다른 이야기로 펼쳐질 수 있겠다.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시작을 함께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나올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존에 있던 생각이 아닌 인권의 생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입체적 생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권이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 속을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사람과 세상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떤 태도로 함께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했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는 것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나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냐? 바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머물고 있는 스포츠 공간 혹은 운동 공간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아까 말했듯이 인권의 관점으로 잘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함께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간이란 어떤 공간을 좀 이야기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떤 공간을 원하고 있나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아주 편안한 소파와 맛있는 먹거리와 그리고 나의 심심함을 달래줄 수 있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멋진 러그까지 깔려져 있는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이 딱 연상이 되죠. 네, 누구나 아마 저런 공간에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짝 저 공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스포츠 운동 공간으로 한번 재배치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요? 따뜻함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불안함이 떠오르시나요? 혹은 불편함이 떠오르시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구나 안전하고 나의 존엄함을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을 원합니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우리의 이 공간이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말로 인권이 잘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스포츠에 있는 공간을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씩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꿈꾸고 싶은 대회가 바로 올림픽이라는 경기죠. 네, 전 세계인들의 어떤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올림픽 내에서의 올림픽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항에 보시면 올림픽 이념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도모하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 이념의 원칙 중에 하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스포츠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비차별적,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존중 및 건강한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 실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올림픽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올림픽 안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존엄성과 그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약속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은 스포츠라고 볼 수 없다. 올림픽의 이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원칙을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스포츠 공간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켜가면서 비차별적으로 지금 우리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을지. 자, 그런 의미로 나와 인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실제 나와 인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카테고리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나는 운동선수의 역할도 있지만 시민의 위치에서 나에게 어떠한 권리와 또 인권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회 구성원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 기본적인 어떤 기본권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으로서 타인과 사회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책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인권하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고용된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요. 부당한 관계 속에 놓이거나 모욕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다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옹호자의 어떤 관계도 있을 텐데요. 실제 내가
인권 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인권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인권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사안을 목격했을 때,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목격했던 장면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조금 알리고 또 공유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인권 옹호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인권은 나를 인권의 주체로, 타자가 아닌 주체로 초대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친밀한 인권과의 관계를 맺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나와의 인권에 대한 관계 맺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수로 살아간다는 건 어떠한 장면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 실제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수로서 살아갈 때 이 스포츠 공간이 나에게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부당하고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공간이 안전하지 않고 나의 존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정기적으로 스포츠 관련한 분들, 특히 선수분들 인권 실태 조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선수 3명 중에 1명이 인권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 세세한 질문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리스트 여러분 좀 가까이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크게 폭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들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폭력에 대한 거는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적인 폭력, 어떤 모욕적인 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폭력적인 부분도 사실 성적 농담이나 그리고 외모에 대한 어떤 성적 비유나 평가들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훈련 도중에 몸의 밀착이나 껴안기 등 신체 접촉을 요구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생활 침해 부분은 대다수의 많은 선수분들이 사실은 개인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합숙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이동을 제한받은 적이 있거나, 그리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SNS에 공유되거나 강요받은 적이 있다.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유시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이 노출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운동 공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이 체크리스트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좀 아래 깔려져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스펙트럼 토론을 간략하게 좀 해볼 텐데요.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나올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나의 의견은 좀 어디에 머무는지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령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매우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100쪽에다가 이렇게 좀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0쪽에 가깝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봐주시면 제가 가로치고 경기도라고 했는데요. 꼭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에 대한 온도를 체크할 때 여러분들은 좀 몇 도로 좀 생각이 드시는지, 아까 우리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살짝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체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스로 체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인권의 온도가 사실은 많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높은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되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체크되는 게 별로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온도가 좀 낮은 쪽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온도를 체크했다고 하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앞에 그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학생 선수 그리고 성인 선수 다 포함한 내용에 대한 결과이고요. 성인 선수들만 따로 빼는 결과 조사는 사실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과거에 했던 조사 결과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실업팀 성인 선수에 대한 실제 조사 내용의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 목격이나 경험을 대한 이야기를 체크해달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다른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보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셨고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농담 삼아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부분이 사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간의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나 목격 경험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선수 3명 중에 1명이 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40% 좀 안 되는 수치니까는 사실 이것도 되게 높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에도 24%라고 하는 지금 그 통계가 잡혔으니까 35%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 토론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체벌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이 질문은 제가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체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강하다 싶으면 100쪽인 거고요. 체벌은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도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0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의 좀 의견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인권의 관점으로 봐서는 이 체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권 침해이고 폭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체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제는 이 체벌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스포츠 분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여전히 체벌해서 운동시킬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성적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관념들이 사실은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이 또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이죠. 스포츠 인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건 중에 두 가지를 좀 제가 담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손흥정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축구 아카데미에서 벌어졌던 유소년 축구팀에 대한 폭력과 어떤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그 사건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설 학원인 태권도 도장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만 5세 정도 된 아동을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그 매트에 아이를 거꾸로 말아가지고 세워놔서 결국에는 숨지게 됐던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조기 제목에는 기소인데요. 전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기소로 됐지만은 지금은 1심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사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 안타까운 사건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했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력은 용인될 수 있지. 그리고
아이의 어떤 인성을 위해서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훈련과 그리고 또 벌은 필요하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싶었던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인권의 관점으로 봐서는 엄연한 아동 학대이기도 하고 또 폭력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운동을 지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사실 지도자도 고민해야 되지만은 선수의 입장으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 폭력 그 너머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어떤 큰 산이 존재합니다. 자, 그 큰 산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평가를 받는 항목이 대부분은 경기 성적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입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몇 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평가표가 매겨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등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더 강하게, 더 엄하게 훈련을 시키면서도까지도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또 선수들도 스스로 내가 몸이 힘들거나 혹은 이런 상황이 되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치환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 위주의 문화가 결국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올림픽 현장에서도 보였듯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지상주의로 계속 폭력에 대한 악순환들이 이어져 오는 것들을 좀 끊어내고 체육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선수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지만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내용은 어떤 기사에서 체육계의 어떤 폭력적인 상황들에 대한 실태를 폭로하면서 몇몇 선수들이 이야기했던 인터뷰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선수를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데려왔는데 실적을 못 내면 자르면 그만이지 라는 식으로 저희를 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라고 하는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선수들이 자기가 우울증인 걸 몰라요. 그냥 내 정신력이 약하거나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곪게 만드는 어떤 운동 내부의 문화라든가 시스템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인터뷰만 보더라도 사실 스포츠 내에서의 어떤 이 공고한 성적 지상주의 혹은 경쟁 만능주의 그리고 어떤 위계 서열 문화들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는 이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어떤 선수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수에게 운동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길로 걸어왔던 이 선수들은 다른 걸 할 수 없게 되는 걸 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약점을 알고 그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 놓였거나 아니면 부당한 관계에 놓였어도 내가 진학을 하려면 내가 어떤 팀에 들어가려면 그냥 묵묵하게 참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토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분위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주위 지인들에게 혹시라도 운동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추천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적극 추천한다고 하면 100쪽인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0쪽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위치가 파악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떤 유명한 선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은퇴한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때도 진행자가 똑같이 저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미래에 피겨를 하고 싶어 한다면은 혹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 던졌더니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재차 질문했습니다. 아니, 본인의 의견은 그렇지만 아이가 정말 피겨가 너무 좋아서 한다고 했으면 그럴 때도 그러면은 뭐 못하게 할 거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래도 못하게 한다라고 1초도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연아 선수의 이 대답이 우리 스포츠 현실을 또 보여주는 대답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가대표에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신 이분이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운동을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어떤 스포츠에서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도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즐겁게 그리고 또 좀 더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꼰대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꼰대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예를 들면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내 말이 맞아,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어떤 강요하는 이런 분들을 꼰대라고 우리는 좀 자칭하고 있긴 한데요. 자, 이런 꼰대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한지, 아예 나이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0쪽의 어떤 숫자가 조금 더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하셨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스포츠인들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직장인 입사 후에 후회되는 회사를 조금 꼽아봐라 라고 했더니 단연코 1위로 뽑힌 게 꼰대가 많고 수직적 조직 문화가 있는 회사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후회가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운동부에 들어갔는데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자마자 후회가 되는 그런 운동부가 좀 떠오르면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도 꼰대가 많고 이런 수치적인 문화 때문에 운동을 하기 싫어지는지 혹은 후회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꼰대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이 꼰대는 도대체 누구를 꼰대라고 하는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가 꼰대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약간의 짤이죠.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꼰대 육하원칙, 이런 말들을 자주 하거나 자주 듣거나 하면은 우리가 꼰대 문화 속에 좀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우쭐함 이런 거죠. 그리고 뭘 안다고 내 말이 정답이야. 뭘 안다고 그렇게 나한테 대들어 혹은 말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딜 감히 껴들어. 네가 껴들 자리가 아니야. 네. 그리고 라떼죠. 왕년에 내가 해봤는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나 그런 취급 당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내가 왜 해? 나 그런 거 할 만한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예를 들면 허드렛일을 막내나 우리 운동에서는 지금 빨래 같은 경우 그냥 신입
이나 막내한테 많이 맡긴다고 하잖아요. 난 그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선배들의 어떤 이 권위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릴 때 꼰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거를 좀 종합해 보건데 꼰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나이가 많아서 꼰대가 된다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소에서는 꼰대는 나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이다.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나의 동료와 그리고 나의 선배와 그리고 지도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부당한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우리는 꼰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계 폭력이 반복이 되는 이유를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을 해주신 답변이 상하간 복종 문화가 너무 스포츠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꼰대 문화와 연결도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혹은 선배라고 혹은 내가 뭔가 더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복종 문화를 강요한다게 보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한 발생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이러한 그 위계 서열이 좀 강화되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속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부당함을 겪는 선수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요. 안세영 선수가 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본인들의 숨을 이렇게 고를 시간도 없이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본인이 운동하면서 겪었던 어떤 부당한 관계, 또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폭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문체부가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조사 결과 많은 부분이 사실로 사실은 확인되었고, 그 사실과 기반하여 문제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도 함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런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지 못하면은, 예를 들면 꼰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연결고리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우리의 좀 노력들,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앞에서 좀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에 대해서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목록별로 좀 살펴봤고요. 그 목록에 보면은 폭력, 성폭력, 어떤 우리의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습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떤 사생활 보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떤 중앙에 놓여 있는 표면적인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표면적인 내용을 좀 포함해서 그거를 둘러싼 우리의 사회적인 테두리도 같이 좀 바라보고 튼튼하게 이것들을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우리 말했던 어떤 그 인권 침해에 대한 각각의 사안들을 스포츠에서의 인권에 대한 사안이라고 좀 보면은 그 테두리를 조금 더 둘러싼 거는 스포츠에 의한 인권이 좀 잘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스포츠의 인권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모두의 스포츠의 참여권이나 활동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또 인권이 잘 증진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두 번째 원에서의 큰 원이라고 좀 보고요. 마지막 그 테두리를 더 감싸는 더 큰 원은 인권을 위한 스포츠가 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교육, 발전, 그다음에 평화, 연대, 더 나아가서는 국제 협력에 대한 발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큰 테두리의 울타리가 더 촘촘하게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큰 테두리의 울타리가 잘 보장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권의 개념을 그냥 폭력하지 말아야 돼, 뭐 성폭력은 나빠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테두리를 아우르고 있는 요 내용까지도 한번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안전하고 존엄한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스포츠 공간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좀 우리한테 인권 침해적인 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봤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다음 보는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일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경기는 끝났지만 우승의 주역 오타니 쇼헤이의 만화 같은 야구 인생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4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오타니 쇼헤이는 2018년 LA 에인저스로 이적해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베이브루스 이후 104년 만에 10승 10홈런을 달성했고 바로 이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 투수와 타자로서 규정 이닝과 규정 타석을 모두 채운 그야말로 전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타 겸업이면서도 누구보다 잘 던지고 잘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야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번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오타니로 시작해서 오타니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타구 기록도 투구 기록도 역대급의 메이저리그 상징인 마이크 트라웃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WBC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전 오타니의 라커룸 발언도 화제인데요. 들어보시죠. 僕から1個だけ憧れるのをやめましょう。ファーストにゴールドシュミットがいたりとか、センター見たらマイク・トラウトがいるし、外野にムーキー・ベッツがいたりとか、野球やってれば誰しもが聞いたことあるような選手たちがやっぱり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今日一日だけはやっぱ憧れてしまったらね、やっぱ超えられないんで、僕らは今日超えるためにやっぱトップになるために来たんで、今日一日だけは、彼らへの憧れを捨てて勝つことだけ考えていきましょう。最後네, 이렇게 그의 인상이 더욱 만화 같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마치 예언이나 한 것처럼 그가 고등학교 때 세운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오타니가 어린 시절 작성한 인생 계획표인데 이미 아메리칸 리그에서 만장일치로 MVP를 차지했고 1년 늦었지만 WBC 대표팀 선수로 우승과 함께 시즌 MVP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인생이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던 오타니 쇼헤이. 그의 승승장구는 꼼꼼한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뒷받침했습니다. 오타니 계획표라고 불리는 만다라트인데요. 이 정사각형 한가운데 최종 목표를 적고 그 주위로 세부 실행 계획들을 채우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다며 경기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책 읽기와 배려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지금의 오타니를 만들었는데요.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인성까지 고루 갖춘 이른바 오타니 만화가 그야말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사랑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멋지고 대단한 선수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숨겨져 있는 과정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어떤 이 만다라트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는 드래프트 1순위였잖아요. 그런데 그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의 자기 계획을 운이라고 하는 부분, 또 인간성을 내가 어떻게 또 고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니 드래프트 1순위와 운이 무슨 관계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인간적인 어떤 선수로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필요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나의 삶의 일부로 끊임없이 실천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존엄한 스포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 오타니 선수의 어떤 노력의 일부가 그 만다라트 속에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스포츠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만의 만다라트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나의 성장이 또 우리 운동부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실체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직적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실천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안세영 선수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협회가 바뀌지 않은 한,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은 한은 이분의 어떤 운동에 대한 뭐 실력이든 혹은 협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존중받으면서 평등한 운동으로 가려면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환경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운동부 내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대한체육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헌장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헌장에 대한 내용들 안에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조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은 결국 이것들을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좀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포츠 안에서 만든 내용은 아닌데요. 어떤 마을에서 성평등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약속문을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스포츠에 적용해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스포츠 조직 내에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조직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우리 조직이 바뀌는 것처럼 우선 내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무조건 반말하는 건 이제부터 그만한다거나, 서로를 구분하는 호칭은 이제 그만한다거나, 언어 폭력은 이제 그만한다거나, 외모 지적은 이제 그만한다거나, 예를 들면 외모 칭찬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과도한 관심,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제 그만한다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노력도 함께 필요합니다. 사실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가 왜 탄생하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하는 것들을 힘들어할 때 저희 같은 센터가 나서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마련까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